기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단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지금 이 순간 조금 여러 가지 당 보충이 필요해서 달고나 라떼 진짜 단데 네, 먹고 싶습니다. 벌컥벌컥. 당이 충전이 좀 저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조혜진 선생님 들어오셨으니까 한번 살짝 오늘의 기분을 음료수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분이요? 그 걸쭉한 먹다가 1시간 반 뒤에 또 나머지 한 찌끄레기를 먹는 듯한 그 카페라떼 걸쭉한 아래 깔린 찌꺼기 그런 거? 이 그런 디테일한 기분. 설명이 막 느낌이 그냥 감각적으로 딱 다가오는데요. 왜냐면 제가 아침부터 오늘은 그 종이신문 마감일인데 그 아침부터 구의회 상임위 회의를 갔다가 왔는데 취재를 하고 왔는데 그때 그 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예산안 심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심의를 그 참관을 하러 갔는데 그 구의원들이 그 기관에 대해서 너무 막 질타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식이 막 저도 막 느껴지고 이래가지고 그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랑 갑자기 머리에 한꺼번에 그 들어오니까 되게 막 골치 아픈 상황이다가 마스크를 쓰고 한 4시간 있으니까 진짜 숨 막히고 산소가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좀 지금 상당히 아픈 상태여서 그 개운하지 않은 그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봤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기사 쓰다가 이제 급히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발제만 하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발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은희 선생님의 기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최은희 선생님 안 계신가요? 아까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김유선 선생님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천구 마을센터의 김유선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느낌이, 안녕하세요. 와인이에요. 와인 한 잔을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축하하는 의미로 와인을 마시면 좋겠다. 그리고 와인처럼 오늘 약간 취해도 좋은 날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인을 꽂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와인을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윤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 오늘 저에게 기분이라기보다는 저에게 필요한 음료는 콜라예요. 탄산이 네, 왜냐하면 오늘 퇴근 전에 좀 안 좋은 일로 이야기를 좀 하다 와서 좀 답답해서 네, 탄산이 필요하고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탄산을 사실 먹진 않는데 탄산이 필요한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가 탄산처럼 좀 시원한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개운한 끝마무리를 기대해 보면서 잘 될까요? 박기정 선생님에게 살짝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카리 스웨트. 사실 오늘 종합검진을 받아가지고 수분이 너무 부족해서 수분을 채우고 싶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안지성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안 계신데. 안지성 선생님 채팅 제가 운전 중이어서 네, 그러면은 이따가 들어보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어떤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김종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약간 새벽에 잠을 좀 설쳤더니 잠이 잘 자고 와서 좀 잠이 깰 만한
저도 탄산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잠을 깨고 잘 들어볼게요. 네. 오늘 탄산 인기가 좋네요. 그 다음으로는 고성미 선생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조금 전에까지 교육을 받다가 와가지고 시원한 저도 탄산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 평상시에 자몽에이드를 좋아하는데 좀 교육이 끝나서 달콤한 부분, 달콤 쌉싸름한 맛이 지금 제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임숙현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불이 꺼져 있는데 어떻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조아연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지금 안 하신 선생님이 지금 저는 거의 이경옥 선생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이경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그 조혜진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그 질타하는 현장에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입잡해가지고 좀 전까지도 서류를 계속 보다 와가지고 지금은 피곤을 풀 수 있는 달달한 좀 뜨거운 라떼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늘 우리 마을에서 정말 좋은 이야기, 유의미한 이야기들 나누신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게 돼서 또 한결 또 피곤을 푸는데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오현진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연주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오연주라고 하고요. 오늘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말씀이 안 들려요. 들리세요? 잘 들려요. 잘 들리세요? 네. 네, 저는 오늘 조금 저녁이라 그런지 좀 나른한 느낌이 들어서 좀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제 다 인사를 나눈 것 같습니다. 맞나요? 혹시 안 하신 선생님 계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제 옆에 계신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나쌤. 오늘 하나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하나입니다. 저는 쌍화차가 필요해요. 평소에 잘 먹진 않지만 오늘 추위도 좀 풀리고 했지만 다들 건강 최고인 요즘을 보내고 있으니 모두에게 건강 충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에 좋은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를 다들 나눈 것 같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간단하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네에서 젠더에 관한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작은 공론에서 돌봄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고 우리도 계속 공부해가는 과정이고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다들 워크숍도 했었고 이야기하면서 다들 한 번씩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야기를 전달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게 저희가 젠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젠더라는 게 일종의 성역할이라고 해서 생물학적
사회적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성별, 그러니까 섹스와 젠더,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다들 일치한다고 우리가 믿었었잖아요. 하지만 젠더 이론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 역할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여자인데 힘이 세고 남자인데도 뜨개질을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런 사람들을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하고 섹스와 젠더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교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많이 억압당해야 했고 지금도 많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젠더 개념이 확립이 된 지금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른 개성이고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 역할이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들의 지금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기본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게 이 젠더 이론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특히 마을에서 젠더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맞는 고민을 함께 공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민주주의인데요. 돌봄 민주주의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전까지 우리가 사회에 기여를 하는 노동은 무언가를 이제 생산하거나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것만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월급을 받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 다니거나 행정, 사무 업무 등 일종의 방금 말했듯이 임금을 받는 노동만을 노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반대로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부가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노동, 그러니까 양육이나 부양과 같은 돌봄은 노동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지도 못했었죠. 사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이런 노동은 여성의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여성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사회적으로 실제로 고정을 굉장히 많이 시켰었습니다. 즉 여성이라는 섹스와 젠더에게 맡겨진 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는 돌봄 노동이 없으면 결코 유지될 수가 없고 돌봄의 가치는 생산의 가치 못지않게 주요한 가치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봄 민주주의란 젠더 이론과 같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인정받지 못하던 것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 이론과 돌봄 민주주의는 이런 면에서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좀 정리를 했어요. 지금까지 억압되어 왔던 여성성과 여성의 노동을 다시 조명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젠더와 돌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발견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전까지는 사람의 개인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몰랐던, 근데 이전에 몰랐다면 사람에 대해서 가치와 그 어떤 존엄성을 발견하고 거기서 조금 시간이 변하면서 조금씩 세분화되면서 발견하지 못한 대상들을 계속 발견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는 젠더까지 왔다라는 거죠.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더 세밀한 발견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시간을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너무 길게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1부 순서와 2부 순서로 나뉘는 그 진행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챕터가 5가지로 1부에서는 나뉩니다. 그래서 스텝 5가지 가면은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을 거고요. 2부에서는 토론 소그룹으로 나눠서 토론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첫 번째 준비된 시간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박원경 선생님께서 마젠마를 소개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왜 돌봄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연구 진행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박원경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마젠마의 구성원분들도 다 계시지만
오늘 또 처음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저희 마제마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짧게 소개를 드리면 마을에서 젠더를 마주하다라는 약어지요. 약자고요. 사실은 이제 성장을 위해서 서로 배우고 지지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는 거점 활동과 네트워크입니다. 올 한 해 사실은 지역 활동, 세계 여성의 날, 뭐 전시, 어린이날 성명 캠페인 다 기억나시죠?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 조직 내 역량 강화 활동으로 이제 저희가 한책인가 영화 보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 민주주의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 이제 앞서서 우리 신정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마젠마는 왜 돌봄 민주주의 연구를 하는 거야? 돌봄이 뭐길래? 사실 신정 선생님께서 기울어진 돌봄이 여성에게 좀 몰려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여성에게 더 치우쳐져 있는 돌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여성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이기도 하고 또 며느리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받은 속에서 이 돌봄을 굉장히 강요받거나 수행하고 있다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돌봄의 정의라든가 돌봄의 영역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돌봄 자원 정보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 돌봄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좀 나누고 합의하고 무엇보다 돌봄은 단순히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 사회적 약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 온전히 우리 사람의 전생에 필요한 것이 돌봄이었다라는 걸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유아기부터 노인 시기까지 전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좀 좁히는 과정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왜 청소년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집중해서 조사했는데 그 배경의 하나로는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구성원의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맞이하는 그런 당사자성의 욕구가 담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돌봄의 불평등과 같이 정보의 불평등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관과 민간에서 진행되는 돌봄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시켜서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온 활동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고 또 필요한 당사자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마을의 애정과 관심은 높아졌고요. 돌봄의 필요성은 더 깊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많은 의견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성원 외에도 함께 시간을 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1년 동안 했던 게 되짚어지고 우리가 그런 걸 했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정리가 되는 기분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돌봄 민주주의의 작은 연구 과정에 대한 발제를 들어볼 거예요. 발제는 5분이 해주실 겁니다. 그 첫 번째로는 김은주 선생님이 해주실 건데요. 학교 밖 청소년 돌봄을 중심으로 인터뷰한 것을 이제 저희에게 함께 공유를 해주실 겁니다. 김은주 선생님은 화면 공유를 해주시고요.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제자를 진행하게 된 김은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뷰를 했던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었고 학교 밖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어머님 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과 그를 돌보는 엄마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좀 전에 박원경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같은 사회적 약자 외에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또는 그의 어머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기인을 했습니다. 지금 뭐 다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의 내용들이 발췌를 해져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지금 119쪽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가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 뭐 당연하고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지금 제가 인터뷰했던 친구들은 이미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최소한의 학교라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돌봄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인터뷰했던 한 명의 어머님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만 그 학교 안에서의 돌봄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인터뷰 과정 중에 청소년들과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돌봄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들이 이런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 문구가 생각이 나서 발제문에 수록을 했습니다. 한 청소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년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저는 가장 크게 와닿았던 단어가 관심이라는 용어였습니다. 돌봄은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돌봄을 받는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여기고 오랜 시간 지켜봐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출을 했던 청소년의 이야기 안에서 돌봄을 자기가 가출 청소년이었을 때 돌봄을 받았던 어른들의 그런 태도들이 자기는 굉장히 힘들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돌봄을 위한 공간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약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봄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나에게 돌봄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하나 이 발제문에는 이야기가 있진 않지만 한 청소년, 제가 2명의 청소년 중에 한 청소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봄은 모든 여자들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남자들도 그런 돌봄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자들이 남자 어른실을 돌봄을 하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냐. 뭐 그런 내용들도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돌봄 서비스의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엄마를 만났을 때는 정말 제가 꽤 오랜 시간을 만나면서 그 어머님과 함께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뭐라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엄마의 목소리는 이랬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디를 가서 제일 먼저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 학교 이름과 학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일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그렇게 묻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물었을 때 또는 그의 엄마들은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주눅들게 하고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년을 말할 수 없고 학교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엄마가 사실은 무엇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이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친구들을 부모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돌보느라 정작 부모인 자기도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상태로 살아가야만 하는 어려움이 매우 컸다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저를 이 가슴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또는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무언가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언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자기는 오히려 더 주변의 사람들한테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들었던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웠다. 내가 이것들을 필요로 하고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재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서비스들이
사실은 말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나 그의 돌보는 어머님들에게는 가장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발제문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돌봄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평등을 기반으로 누구나 편견 없이 돌봄을 받아야 하고 그에 맞는 세심한 서비스와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저의 생각으로 발제문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돌봄이라는 게 특정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돌봄이 필요하고 누구나 다 돌봄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한참 더 가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또 동감하는 분들도 많다고 믿고 싶어요. 저희 그때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돌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각 생애 주기별로 돌봄이 다 달랐어서 이게 누가 어떻게 일부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시민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혜진 선생님의 발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선생님은 소외 이웃, 돌봄 노동자 등과 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하시고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화면 공유 활성화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컴퓨터 상태가 좀 느려서 화면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너무 많아서 하다가 끊기면 화면 공유 없이 그냥 바로 할게요. 화면 보이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보입니다. 네, 지금 발표해 보겠습니다. 가끔 끊기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인터뷰한 사람은 3명이고요. 가장 먼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돌봄 공백에 관해서 인터뷰를 했고, 두 번째는 지역 아동센터 기간제 교사가 말하는 아동센터 아이들의 돌봄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폐지를 줍는 독거 노인의 돌봄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무게중심은 첫 번째, 두 번째에 있고요. 특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근무 사회복지사는 몇 해 전부터 계속 저에게 힘들다, 고충이 많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이제 인터뷰를 제대로 정식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럼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인터뷰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근무 사회복지사 이분은 중증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어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낮에만 보호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중증 장애인들을 주간에 보호하는 센터인데요. 신체 나이는 20살이 넘은 성인들인데 정신적인, 지적인 연령대는 2~3살에 불과해서 신체 모든 활동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치지 않도록 잘 봐야 하는 2~3살 아이들을 돌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분들을 중증 장애인들 돌볼 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돌봄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해봤어요. 일단은 직업이 갖는 특성이 나의 돌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직업의 특성상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중증 장애인 2~3살 아이들 돌보는 거랑 마찬가지로 근무 시간 내내 잠시도 짬을 낼 수가 없어서 점심시간조차도 포함해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돌보고 그냥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그게 끝이 아니라 보고서도 써야 하고 업무가 이후에 또 상당히 많은데 그 모든 업무들은 6시 퇴근 시간 이후에 개별적으로 남아서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가정에 소홀해지고 본인의 돌봄 상황도 많이 상태가 좋지 않은 거고 그런 생활을 10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온 그런 사회복지사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뭘까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센터를 늘리고 교사 한 명당 현재는 중증 장애인 3.5명에서 5명 정도인데 한 명당 2명 정도로 이용자를 좀 줄일 수 있게 센터나 보호자, 사회복지사를 많이 채용을 하면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럼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돌봄을 누가 돌보고 있는가? 뭐 방법이 없죠. 나를 돌보고 있는 거는 내가 돌봐야 하고 하는데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게 사실 실태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좀 집중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장애인의 인권이 중요하게 인식이 되면서 오히려 장애인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이 상대적으로 묻히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굉장히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막 보호하고 인권을 막 집중해서 이제 인권을 보장하다 보면 오히려 그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고 케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때로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증 장애인 중에서는 과잉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툭 치거나 때리거나 막 살피거나 해도 이 복지사들은 나의 인권에 대해서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감옥에 가기 싫으면 차라리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회복지사들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했더니 사회복지사들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고 보완이 되어야 한다,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은 코로나로 힘들어진 상황이 좀 더 있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코로나 이후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면으로 진행했을 때는 그 센터 내에 있는 모든 중증 장애인들을 수업을 한 번만 해도 됐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2번을 하다 보니까 했던 작업들을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면은 이제 보통의 어른이나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해서 수업을 따라하면 되지만 1대1로 붙어서 옆에서 다 지도를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마스크를 중증 장애인을 잘 쓰려고 하지 않으니까 2, 3세 지적 연령이다 보니 그 부분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그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가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올스탑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 가족들도 올스탑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들은 그 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들은요 매일 동선을 체크해서 보고해야 하고 동선을 기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자체에 보고를 해야 하고 코로나가 시작된 뒤로 단 한 번도 가족 외에 아무도 만나보지 외부의 친구들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인터뷰한 분은요 기간제 지역 아동센터에서 기간제 교사가 이제 말하는 아동센터 돌봄의 현장 모습인데요. 상황인데 선생님, 네네. 중간에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네네. 이제 예정된 시간들이 있는데 네네네. 원래 한 선생님당 3분의 시간을 네네네. 이 배정을 해서 네, 맞아요. 예, 조금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나머지는 자료로 보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쿨하게 또 혜진 쌤께서 괜찮습니다. 끊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조절을 해야 하다 보니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저희가 이미 시간이 이게 넘겨서 이제 앞으로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딱 3분만 지켜주시면 너무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혜진 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돌봄 노동자들의 돌봄에 대해서는 정말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서로에게 돌봄이 돼야지 이게 사람이 한다기보다 기반이 좀 그렇게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김유진 선생님이 성인 장애인 인터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화면 공유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진쌤, 화면 공유해 드릴까요?
다른 사람도 발제하는데 뭐 함흥 공유 뭐 이런 게 잘 안 되나 봐요. 네. 유진쌤, 제가 화면 공유 대신 해드려도 될까요? 네, 생각이 아니라 해주십시오. 그 해주시면 연결이 감사하겠습니다. 연결이 뭐가 잘 안 된다. 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공동 호스트가 여러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화면 공유 됐습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잘 들려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성인, 장인, 여성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PPT를 만들었고요. 목차는 크게 준비 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터뷰 내용, 그리고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돌봄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일단 공부를 좀 했던 게, 집안일에서 전문적인 분야로 넘어가면서 이제 홈이라는 집이 주는 의미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또 전문적인 분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성이 사회적인 진출을 또 많이 했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이런 더티 워크라고 해서 이제 유색인 인종이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돌봄에 책임을 좀 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돌봄과 정치, 정치 이론에 대한 내용을 좀 봤었는데, 돌봄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자연적으로,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어떻게든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견해 때문에 노예제도라든지 여성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좀 전가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로 인한 불평등이나 불공정, 부정의가 좀 도외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만 좀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했을 때 돌봄과 민주주의가 왜 어색한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터뷰하신 분이랑 좀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 사적인 부분이 돌봄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돌봄과 민주주의가 어색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누가 구분하느냐,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어떻게든 돌봄이 될 거다라고 이런 세밀한 고민 없이 진행됐던, 이제 앞서 진행됐던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돌봄과 민주주의가 좀 어색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함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저랑 제가 인터뷰하신 분이랑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함께 돌봄이라는 게 어쨌든 돌봄의 마지막 단계로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에게 다 돌봄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합의 아닌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뷰했던 내용을 좀 간략하게 공유드리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천구 거주하는 장애인 여성분, 굉장히 금천구에서 오래 사신 여성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질문은 크게 네 가지 정도였습니다. 이제 돌봄과 민주주의라고 해서 돌봄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전 국민에게 이제 공평하게 제공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돌봄 체계가 편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그러니까 이전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됐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따라서 국가의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게 다 돌봄 민주주의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이라, 그럼 돌봄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돌봄의 대상이 굉장히 소수 혹은 약자였는데 지금은 돌봄의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돌봄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마젠마에서 교육을 듣고 하면서 돌봄 민주주의, 그러니까 돌봄이란 단어랑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런저런 공부도 했던 거고, 제가 이제 인터뷰하신 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그러면서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돌봄의 대상이 변화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먼저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럼 이분이 지역사회에 사시면서 지역 돌봄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체감하셨냐라고 했을 때 사실 돌봄 서비스는 일상에 깔려 있다. 근데 본인이 막상 금천구에 사는 거주 장애인으로서 체감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적인 돌봄 체계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많지만 공적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공적 돌봄 서비스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되겠죠. 근데 이분은 활동보조 서비스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본인이 금천구에 살면서 원하는 돌봄 서비스가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정한 뭐 사람들 소수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서로 상호 함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물론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금천구 안에서 지역 밀착형으로 좀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답변을 주셨고, 관내 서비스들이 있죠. 지금도 있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돌봄 서비스는 지역 밀착형 로드맵이 필요하고 플러스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이 접근성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인터뷰 내용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네. 빨리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아니요, 아주 예. 짧고 간결하고 굵게 필요한 것만 쏙쏙쏙 쪽집게처럼 네. 뽑아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고 그한테 기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윤진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윤진 선생님은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자원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화면 공유하시고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목소리 잘 들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네, 들려요. 저는 키움센터랑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그 자원조사를 했었는데요. 먼저 조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문제점과 그리고 두 개의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센터는 목표가 이거예요. 아이들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위치를 해서 이용하기 쉽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용 대상 자체에는 제한이 없고 놀이와 쉼을 목표라는 게 지역아동센터와 조금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키움센터와 달리 이용 대상 제한이 있고요. 소득 기준이나 가구 특성, 연령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전체적인 학습 전반이나 정서 프로그램까지를 겸해서 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키움센터는 서울,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돌 센터와 같은 개념인데요. 특이하게 서울만 키움센터라고 부르면서 종류도 유형을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으로 3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방식은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직영하는, 구나 시가 직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민간 운영이 많은데요. 거의 대부분이 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금을 받는 민간 운영입니다. 22년도 내년까지 서울시는 400개소로 확대를 할 예정인데 금천구에서는 키움센터가 3개소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유형 중에서는 일반형만 있고요. 그리고 위탁 운영 단체는 3곳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금천구 관내에 27개소가 있습니다. 일반형 키움센터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조금 더 소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뭐 중간에 비는 시간 틈새 돌봄을 주로 틈새 돌봄이나 또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 돌봄을 하는 이런 돌봄 센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융합형 키움센터의 가장 핵심 사항은 마을 연계입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융합형 키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돌봄, 그 다음에 일반형 키움센터가 연계되는 것을 모델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거점형 키움센터인데요. 이거는 지금 옆에 좌측에 보시는 이 연계망들을 좀 더 크게 더 확대해서 중앙 토탈로 관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점형은 지금 세 군데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그래서 여기서의 특징은 융합이나 일반형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특수한 돌봄, 특수돌봄, 특화돌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거점형 키움센터를 중심으로 자치구 내에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저희가 바라는 모델 체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마을 돌봄 협의회가 중심에 있고요. 그 주변에 융합형 키움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아동센터, 돌봄기관, 돌봄교실, 일반형 키움센터가 연계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중심 업무는 이런 곳들이 수행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드림스타트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통합 위기가정 지원센터나 아니면 교육복지센터, 사회경제센터, 말공동체지원센터, 가족센터, 드림스타트 같은 곳에서 필요할 때 유관기관들이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식들을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보시면 제가 돌봄 조정관의 역할이라고 적어놨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키움센터를 운영하면서 융합형 키움센터의 센터장이 이런 돌봄 조정관의 역할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정의했던 돌봄 조정관의 역할이 돌봄 기관별 수급을 조정을 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고 마을 돌봄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라라는 것이었지만, 나중에 토론할 때도 조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문제점은 이 융합센터장이 마을 돌봄 조정관 역할을 겸임해야 된다면 되게 역할의 그 경계선이 혼재가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모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돌봄기관, 학교 돌봄을 포함한 돌봄기관들에 관해서 제언을 먼저 드리고 싶었던 점은, 첫 번째는 자치구 중심으로 자치구별로 움직여서 자치구 특성에 맞게 돌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공론장이나 아니면 업무 협약 등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융합형이나 거점 키움센터가 금천구에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없는 자치구에서는 틈새 없는 돌봄을 하기 위해서 각 돌봄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협의체가 먼저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입장도 다르고 키움센터 입장이 다르고, 또 서로 간에 약간의 알력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융합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체조차 구성이 어렵고, 그리고 또 키움센터 간에서도 운영 주체가 달라서 이렇게 협의체가 따로 회의 하시거나 공동으로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0점이 될 기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즉 누구를 주축으로 할 것인가인데요. 이거는 뒤에서도 좀 제언을 드리겠지만, 자치구의 돌봄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 차라리 이거를 주축으로 하고 기관들을 연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90점이 서로 알력이 없이 제3자가 90점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네, 자치구에서 돌봄 조정관을 선정을 해서 마을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기관 간에 이렇게 어떤 지역아동센터든 학교 돌봄이든 이런들의 키움센터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판만 깔아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자치구 내 돌봄 기관들이 서로 이용 현황이나, 그 다음에 이용하는 아이들의 소속이나 학교 정도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현황표를 좀 작성해 보면 또 요게 서로 공백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을 좀 목록화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목록화를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조금 해가지고 간단하고 팜플렛 정도로 바로 알 수 있게 좀 작업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원화된 돌봄 관련 기관 페이지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키움 포털이라고 해서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역별로, 자치구별로 다 검색이 가능한데요.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는 구청 홈페이지에 목록이 있는 것 이외에는 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뭐 대충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겁니다 정도만 있지 상세 자료를 좀 찾기는 좀 접근성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자치구 내에서 어떤 한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내가 필요한 연령대에 이런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한눈에 보일 수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돌봄 협의체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축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 정원이나 아니면 대기 아동 수가 서로 관내에서는 공유가 되고 서로 빈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틈새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서로 아동들이 이쪽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저쪽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현장의 어려움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키움센터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좀 적어봤는데요. 사실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 코로나 그 확진자 접촉을 했다 밀접촉자는 아니나 접촉한 아동이 나와서 같은 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센터를 2주간 문을 닫았었어요. 근데 이때 학교는 그 다음날 그 더 이상 뭐 확진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그 수업을 재개를 해서 정상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센터는 구청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2주간 문을 폐쇄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가는데 왜 센터는 문을 안 여나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님께서 어쩔 수 없이 또 잠시 일을 그만두기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협의체가 없고 틈새 이럴 경우에 다른 기관으로 아이들이 이 기관을 그러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무 관청이 달라서 이 아이를 받아줘라 마라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구청 지침,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야 되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지침을 또 따르니까 주무 관청이 달라서 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정보 공시 현황인데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키움 포털에 정보가 정리되어 있고 지역별로 검색해서 예약까지도 홈페이지 상에서 가능합니다. 여기는 딱 초등학교 대상만 가능하고요. 키움센터는. 그리고 무료에서부터 월 최대 5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키움 포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약 신청을 해야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키움 포털에 간단한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겁니다. 라는 설명이 있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예전에 만들어진 그 작은 미니 홈피처럼 연결되는 그 소개글들이 나오는데요. 센터별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최근 내용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 센터가 어떤 상세 프로그램을 하는지 설명이 부족한 점이 좀 아쉬웠고요. 이거는 상세 프로그램 소개는 키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항목은 있지만 센터별로 올린 센터가 거의 없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키움센터와 다르게 초등학생만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용료가 무료라는 점. 아까 이 이용료가 무료인 점은 아마도 선정 대상자가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 방법도 홈페이지가 아닌 동주민센터, 즉 구청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보 이용상에서의 문제점은 저희가 정보 접근성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이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라고 해서 어떤 인터넷에서 찾아보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센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없었고요. 키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협의 체계가 미흡해서 여기에 내가 시간제로 여기 이용을 하고 저기에서도 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공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또 운영하다 보니까 키움 포털 같은 그런 사이트가 아예 없어서 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조차 찾을 길이 없어서 직접 뭐 발로 뛰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 문의를 해야 되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접근성이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발제해 주신 선생님 꼭 3분을 지켜주시면 너무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해서 다음 시간이 쫓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하나 선생님께서 청소년 센터나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의 자원조사를 한 걸 중심으로 저희에게 좀 말씀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화면 공유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 센터를 주로 저희가 이제 돌봄의 영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좀 맞춰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런 조사를 좀 했는데요. 앞에서 유진쌤이랑 윤진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을 계속 발견하고 있었는데요. 센터에서 했던 말씀은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처음 왔을 때의 마음가짐이 1년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젠더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지만 사실 소수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경험이 아마 센터에서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다른 아이들은 전부 이제 학원을 가거나 집에 가는데 본인들은 센터에 갔을 때 센터의 인원이 굉장히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힘들게 아이들이 그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보냈지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똑같은 거죠. 소수자로서 낙인 찍히면서 가기 싫어하고 해이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같이 고민해주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강제성을 좀 덜하게 했다. 무료라는 점이.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시간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여기 센터에 왔을 때는 정해진 시간에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그걸 이제 기획해서 운영해주고 싶지만 사실 이제 사업비를 내려주는 단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 그쪽에서 정한 학습 시수나 프로그램의 이유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의 욕구와 반영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했었고요. 현장에서 청소년 돌봄은 수요자의 욕구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총괄하는 기관이나 행정, 협력기관 등은 좀 더 투명하게 교류하고 점검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여기까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고 간결하고 굵게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마음속에 쏙쏙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5분의 발제를 들었으니 마지막 돌봄 민주주의 작은 연구 결과 공유를 박희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화면 공유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기정입니다. 결과 공유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 작은 연구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야기는 자원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도출했는지를 보여줬다면, 이 과정들까지 가는 흐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금천구청 교육지원과에서는 또 초등돌봄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보고서를 우선은 사실 오픈된 자료는 아닌데 저한테 자료로서 한번 보시라고 이제 공유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의 결과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왜 시작하게 됐는지는 엄경쌤께서 너무 초반에 얘기를 잘 해주셔서 저는 준비 과정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 결과 공유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되게 잘 나오는 혹은 연구 결과로서 꼼꼼하게 뭔가 체계적으로 연구 자료 같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처음에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시작을 했을 수 있으나 실제 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저희가 또 생각보다 많은 품을 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또 이것저것을 정의해 보면서 우리 안에서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앞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인데 저는 정리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희의 어떤 결과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공유 드리는 거라서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서로 배우고 우리가 어떤 걸 느껴 했는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연구 준비 모임도 별도로 따로 가져서 5회에 걸쳐 갖고 준비 모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사전교육과 워크숍을 기획해서 이 사전교육과 워크숍은 마지막 전체가 그래서 함께 하면서 특히나 돌봄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더 모아가지고 전체가 함께하는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리고 조사 활동가를 모집하면서 저희 마지막 안에서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자원 조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중간 공유회를 통해서 조금 서로 나눠보는 시간까지를 갖고 오늘의 자리를 오게 됐습니다. 그 발제 자료 저희가 했던 두꺼운 자료집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보면 좋을 것 같고 PPT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사실 넣은 건데 그냥 혹시 외부에 있거나 핸드폰으로 보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정리해서 넣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 모임 할 때 시작할 때부터 돌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념, 대상, 영역, 문제의식 이런 것들 나누고 우리 이걸 왜 하는지 이야기도 해보고 프로세스도 계속 구체화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내부 구성원들이랑 또 어떻게 이걸 같이 나눠볼지 어떻게 잘 공유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워크숍과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마지막 구성원들이 다 함께 교육과 워크숍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최혜자 선생님과 함께 돌봄 민주주의란이라는 주제로 실제 초반에 신정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젠더와 돌봄의 이야기를 좀 섞어서 최혜자 선생님이 되게 전체적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시간이 좀 있어서 저희 안에서도 여성으로서 혹은 어떤 젠더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돌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싹트게 하는 시간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돌봄민주주의 연구를 좀 더 돌봄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돌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는 그랬을 때 그것을 더 나래비를 세우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상상 워크숍을 진행을 해왔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규정됐던 어떤 생애 주기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이라는 그 생애 주기별 돌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요구되는 돌봄들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대상, 그리고 새로운 영역, 그리고 새로운 방식과 관련된 빈 구석들이 어디인지 찾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서 돌봄의 영역이 단순하게 지금 지원받고 있는 대상을 넘어서야 되는구나라는 문제의식을 저희가 우리 안에서 같이 좀 가져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도 자원조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전에 돌봄 백서 그 사례를 가지고 좀 더 고민해보는 시간 그러면 우리 이제 자원조사 어떻게 할 건지 그 설계를 해나가는 워크숍까지 진행했죠. 근데 저는 이 워크숍의 과정이 자원조사를 설계하기 위해서 했던 워크숍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이 돌봄 민주주의 연구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은가에 대한 문제의식들도 꺼내고 방법으로 가기 전에 어떤 목표치를 좀 그 상을 맞춰보는 시간이 돼서 지난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합의점을 찾아내고 좀 구체화하고 간결하게 만드는 데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당시에는 두 가지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돌봄 정보를 한 곳에서 보는 게 목표일까? 아니면 누구나 손쉽고 보기 편하게 하는 게 목표일까? 이런 두 가지의 문제의식들이 좀 드러난 게 있었고, 또 돌봄의 주체가 여성만이 아니라 누구나고 또 돌봄의 대상도 누구나이다라는 어떤 문제의식도 함께 도출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걸 조사할 거냐라고 정리할 때도 원래는 초등돌봄을 다루려고 했지만 이 연구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얘기하게 되면서 그러면 초등돌봄과 관련된 거 구청 연구 자료를 좀 활용하고 우리는 청소년과 관련된 걸 좀 얘기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게 됐고, 워크숍도 다 끝내지 못해서 사실 자원조사 설계의 추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인터뷰팀과 자원조사팀 나눠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원조사를 통해서 정리된 결과의 내용은 앞서 발표하셨던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일정 정도 만났던 분들에 대해서 내용도 좀 다듬어져 있고 저희 안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이걸 진행하는 과정은 사실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래도 자원조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서로 으쌰으쌰 해가면서 조사를 좀 마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정들 속에서 저희가 실제 돌봄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돌봄 민주주의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금천 안에서의 돌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혹은 어떤 걸 좀 더 채워봤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되게 많이 도출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오늘 앞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이 중심이었다고 본다면 향후에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 문제의식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 문제의식을 그냥 문제로만 남기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그걸 실현시킬 것이냐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의 연구 안에서는 답을 내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같이 해나가기 위해서 오늘의 공론장의 자리가 마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공론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결해 봤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더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는지를 우리 안에서도 좀 합의해보고 이것을 향후에 뭐 내년이든 조금 더 계속 주시하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한 금천형 마을 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에 대한 결과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그 결과치를 고민하면서 이걸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실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저희의 고민 지점들은 모두 다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구청의 협업과 구청의 실행이 좀 있어야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구청에서 이 마을 돌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이 연구를 통해서 사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보면서 우리의 문제의식과 이 연구에서 매칭되는 건 무엇인지 혹은 비어있는 건 무엇인지를 우린 좀 더 고민해보고 그 내용을 오늘 공론장에서 조금 더 다뤄보고 이후에 좀 더 욕심을 내본다면 디벨롭 해보면서 교육지원과에 좀 더 제안도 해보고 그 실현하기 위한 한 발짝 더 나아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모델 안으로 총 2개인데요. 첫 번째는 금천형 초등돌봄 인프라 구축이고 두 번째는 금천형 초등돌봄 콘텐츠 특화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금천형 마을 돌봄이라고 했지만 특히나 초등돌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초등돌봄에만 이거는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조금 그 지점에서의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 이상을 저희가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것과는 또 다른 형태로 좀 이렇게 또 돌파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는 돌봄 인프라가 초등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초등 돌봄 기관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금천 안전초등돌봄센터라고 하는 접근성을 많이 높이는 방식의 초등돌봄센터를 만들자라는, 하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물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센터라고 하는 그 공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두 가지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제안을 돌봄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초등돌봄을 직접 진행하는, 그래서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 전문 인력이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방식의 일자리 연계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전문 인력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확대하자, 이런 안이 좀 제안이 된 게 있고요. 돌봄 제공, 원래 인프라에서 얘기 나왔던 게 수요자분들이 시간, 돌봄 제공의 시간과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의 시간대 확대, 돌봄의 운영 형태, 그 방과후 돌봄의 운영 형태, 그리고 실제 그 돌봄을 하면, 초등돌봄하면서 가장 문제시되는 게 이제 식사와 간식 제공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도 챙길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거를 틈새 돌봄 서비스 강화라는 형태로 제안했고, 아까 이윤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우리 동네 키움센터와 관련돼서도 거점형 형태로 돌봄 인력 역량 강화하고 돌봄 공간 확충하는 제안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콘텐츠 자체를 좀 특화하고 강화하자라는 형태로 해서 여기서 지역 돌봄 협의체라고 하는 걸 구성하자라는 제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진 쌤이 이야기해 주셨던 문제의식에 플러스 이 사례를 아예 갖고 있는 다른 구가 있어서 대전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전시 사례를 이제 예로 들면서 지역돌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제안도 이 보고서에선 되어 있고, 또 네? 혹시 그냥 얘기하면 될까요? 예. 장애아동 돌봄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초등돌봄이라고 했을 때 장애아에 대한 고민이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고민 속에서 이것도 들어가 있고,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서 초등돌봄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자, 그리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하자,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저는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돌봄 협의체 내용도 그렇고 이 플랫폼 구축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실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유형과 교육 유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홍보,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야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사람이 만족도가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교육과 홍보, 정보 제공을 잘해야, 그렇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겠구나라는 결론 속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랬을 때 다 부처 사업, 그러니까 여러 부처의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각 기관들의 칸막이로 인해서 돌봄 이용자들의 정책 이해도가 되게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네이밍도 조금 선을 피하게 좀 통합적인 네이밍도 좀 사용하고, 그리고 정보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제안이고요. 더불어서 요즘에 다문화 가정들의 경우에도 언어적 장벽, 그리고 정보의 장벽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는 다문화 가정 돌봄 서비스 정보 접근성까지 강화하는 방식의 플랫폼을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플랫폼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구체화 되게 느껴지는 과업 빼고는 조금 당위성 위주의 제안들이 좀 많았어요. 그 지점에서 앞서 발표하신 내용들의 문제의식들이랑 이 연구보고서가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공유가 안 된 거라서 아마 10월 안에는 공식적으로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좀 같이 보면서 빈틈 같은 것들을 같이 확인하고 그 지점에서 제안을 또 구청에 또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한되어 있던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는 유형에 대해서도 요 정도 나온 게 지금 예시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더 탑재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더 제안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박희정 선생님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간의 우리의 활동도 정리해 주시고 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에게 얹어주셔서 이게 플랫폼이 있고 사람들이 정말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플랫폼이 있어도 모르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아쉬웠었는데 말씀 들으면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결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원래는 10분을 쉬기로 했는데 저희가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한 관계상 딱 5분을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그 채팅창에 링크가 나갈 거예요. 알로 링크가 나갈 건데 이제 2부에서는 알로 링크와 함께 줌하고 함께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고 이제 소규모 그 그룹 토론을 하면서 2부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곧 봬요. 어, 2부를 아주 짧고 굵고 간결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멋진 계획은 알로와 줌을 병행하면서 멋지게 토론도 하고 공유도 하고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멋진 계획이었죠. 하지만 저희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이 자리에서 짧게 서로의 회고를 공유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호명을 해드리면은 아주 짧게 오늘의 감상을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이나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박희정 선생님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쌤 부탁드립니다. 소감이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회고를 하고 이후에 저희가 다음번에 만남을 좀 기약하는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 저는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작할 때의 문제의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각자의 과업들도 많으신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욕심을 내면서 이 연구를 시작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저는 그래도 그걸 짬짬이 시간을 내서 같이 진행하는 거 보고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안에서 합을 맞춰가면서 돌봄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조금 더 바꿔보거나 디벨롭해보는 과정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연구에서의 아쉬움이 문제의식 정도를 던지는 정도 선이어서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지만 이게 조금 구청에서도 관심사이기도 한 것 같고 저희도 이제는 관심이 많이 생긴 상태에서 여기서 그치지 말고 내년 내후년에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더 디벨롭해 보는 과정들을 계속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거창한 걸 찾기보다 우리에게 좀 더 체득되고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것들을 많이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를 아까 한 김에 연구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하고 저희 안에서 느꼈던 문제의식이랑 좀 비교해봐서 부족한 지점들을 구청에 제안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보고서가 나오면 제가 언론 공유를 드리고 아마 그게 안정적으로 하려면 한 1월쯤이어야 될 것 같은데 새해 이후에 번개처럼 같이 모여서 그 지점을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부터 이제 저희 만나서 또 기획하고 또 열심히 뭔가 하는 건가요? 으쓱으쓱 하면서.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저희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이제 오셔갖고 함께 자리를 해주신 고마운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김유선 선생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마젠마가 젠더에 대해서 동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돌봄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로 이런 연구를 하고 발표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온 이 일련의 과정들이 마을에서는 정말 큰 성과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해 주셨던 희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과를 구체화하는, 실생활에서 구체화하는 거를 너무 큰 단위로 하기보다는 작은 단위로 다층적으로 시도해보면 좋겠다. 거기서 한 부분은 저도 참여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최혜자 선생님, 아까 나오셨던, 얘기했던 최혜자 선생님이 선생님들 꼭 인터뷰하고 싶다고 금천으로 오시겠답니다. 소식 전해드릴게요. 언제든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동료 한 명을 얻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그냥 뜨끈뜨끈해지는데요. 네. 이번에는 오연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 나누고 있었는지 몰라서. 죄송해요. 나 지금 막 잠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짝 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경옥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거 공공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참 깊이 있게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박희정 선생님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까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문제를 잘 넘겨갔겠습니다. 예, 잘 넘겨갔고요. 얘기하시는 동안에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돌봄이 공공으로의 책임이 많이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잖아요. 이미 이제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민간과의 협업이나 그 기관 연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이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돌봄을 복지만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틀로서 바탕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시 말하지만 문제의식 잘 넘겨받았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었고요.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가볍게 또 넘겨드린 게 있어서 또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연주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재미있게 사실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이번 기회에 마젠마도 또 알게 되고, 또 고민하신 지점도 알게 돼서 너무 또 귀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 돌봄에 대한 부분은 많은 단위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더 많은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서로의 생각도 좀 나누고 가지고 있는 정보도 계속 나눠야지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바들이 계속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 자리에서 계속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도 여러 자리에서 꼭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고성미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갑자기 초대를 받아서 주제가 너무 좋다고 정말 가볍게 그 초대에 응했는데 자료집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7월부터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를 그 자료집을 통해서 보고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오랫동안 쌓여온 그 내용들을 오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뿌듯한 자료집을 보고 같이 뿌듯해 주셔서 정말 뿌듯하네요. 저도 보고 너무 뿌듯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미라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가셨다고 하니 그러면은 아쉽지만 언젠가 꼭 듣고 말 거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를 못 들었던 선생님이 계셨었죠. 오연혜 선생님. 저희는 놓치지 않아요. 어쨌든 함께 이 시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을 하셨을라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성장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감회가 새로운데 칭찬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 지역에서 하나의 단체 모임이 성장하고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그게 유지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뭐 여러 선생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의 그 활동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좀 자랑질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활동이 여러분들의 결과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성장하시고 이제 끝까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반갑고요. 지역 돌봄 문제는 저도 이제 저기 여기 뭐 유경 센터장이나 우리 김은준 선생님하고 같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고민들 같이 해서 3년 동안 하마터면 운영하면서 얼마나 이제 돌봄들이 필요한가라는 현장을 좀 실감나게 경험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같이 힘을 합치면 뭐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뭐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아까처럼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실제로 좀 아주 작지만 실천을 하는 거를 좀 내년차는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지역 돌봄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내는 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체계 이게 이제 지역 돌봄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간간히 있는 여러분 자신도 꼭 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들이 너무 희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말씀 너무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 같아서 좀 힘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세희 선생님 혹시 아까 저희 시작할 때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문세희 관장님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살짝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안 되시면 메시지로라도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마이크는 해제됐는데 좀 힘드실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이 딱 9시가 됐어요. 너무 칼같이 딱 맞춰서 아마 문세희 선생님이 이거를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춰주셔서 무사히 딱 저희 이제 한정된 시간 내에 이야기를 나눴고요. 사실 저는 오늘 저희 이 책 이걸 보면서 전 처음에 보고 되게 뿌듯하고 이 안에를 보면서 모든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이거 한 권 읽으면 돌봄 민주주의와 젠더의 중간 고수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했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이라는 게 뭘까? 사실은 마을은 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품이 무엇을 안아줄 수 있을까? 저희가 이런 품을 만들었어요. 지난 해에. 그래서 이 품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마을 분들하고 같이 그 품을 나누거나 같이 이 품을 좀 안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싹 들어주시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다들 가지러 가시네요. 저희는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생산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또 많은 품에
우리가 품에 또 안기고 우리가 또 품으로 품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흔들어 보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선생님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페요.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셀카.